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개발 박사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 예술인 인재개발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우연찮은 기회에 그 성형원 대표님하고 박예지 변호사님하고 만나 뵙게 돼가지고, 요거 인재개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아트 탤런트 해가지고 이제 예술인 인재개발에 대해서 저는 거의 문외한이다 보니까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형원 대표님하고 박예지 변호사님하고 모시고서 예술인 인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또 첫 번째 두 가지를 두 편에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녹음했었던 아싸라게 정리한 인재개발,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중에 인재개발 이론 분야를 얘기를 제가 하다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예술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하는 거를 제가 잠깐 성형원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저 일부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데 예술교육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예술 인재를 갖다가 기를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음 편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성형원 대표님 반갑게 환영하고요. 저 당 떨어졌습니다. 힘듭니다. 당 떨어져서 당 올려.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음악회를 하고 오는 바람에 예.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핏대를 세우게 될 거니까 그렇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신나게 떠들겠습니다. 네, 성형원 대표님 잠깐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저는 뭐 소개라고 하기보다도 NCS에 한 맺힌 남자, NCS 때문에 대학을 그만둔 남자.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 NCS가 정말 도대체 때려잡자 NCS.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청혼까지 한 사람. 피맺힌 목소리를. 그렇지만은 이걸 갖다가 문화예술인으로서 혼자서 피맺혔지. 아직까지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안 돼. 떠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절친이자 또 이렇게 문화예술가 또 우리 정치들 다 아는 박예지 변호사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예. 자, 그럼 박예지 변호사님, 환영하고요.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음악인으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작스레 또 공부를 다시 해서 그래서 변호사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는 박예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첩부 이번 편에서는 NCS를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일단 NCS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NCS가 내셔널 컴피턴시 시스템, 스탠다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컴피턴시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피턴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로 쓰이는 게 HRD 분야예요. 그러니까 인재개발 분야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인재개발 분야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어요. 1973년도에 닥터 맥컬랜드라고 하는 분이 주창을 하시는데 이분이 잡 컴피턴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잡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컴피턴시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 IQ 높은 사람이 일을 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타고난 어떤
그 개성 아니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타고난 개성들에 따라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맥컬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특성 때문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어떤 기술 그다음에 뭐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 아니면은 그 개발되어질 교육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서 경쟁력이다, 컴피턴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인텔리전스 아니면 퍼스널리티 이런 타고난 것들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컴피턴시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되어지고 변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개발을 해주면 된다. 자,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고요. 컴피턴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왔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경영 쪽에서 얘기하기를 닥터 보야지스니 아니면 스펜서니 뭐 골만이라니 이런 분들이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뭐 감성지능이나 아니면은 컴피턴시 베이스드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컴피턴스라고 하는 건 계속 개발이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넘어와서는 이제 컴피턴스 모델들이 주로 그 각각의 어떤 직업군들,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직업군들인데, 엔지니어 직업군,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직업군, 아니면 무슨 뭐가 또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직업군처럼 각각의 어떤 직업군들에 요청되어지는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그 각각의 그 직업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의 경쟁력은 요런 게 필요해요라고 이제 만들게 되고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최근에 점점 더 분화돼 가지고 각각의 직업군 프로페션들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경쟁력 모델이 있어가지고, 우리 변호사업을 잘 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제시된 거를 보고 그 학습하시는 분들이 내가 필요한 게 요런 게 있고 요거 하려면 요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생 걸쳐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치고 들어가면은 박 변호사님 이런 직업군체와 이런 인재 개발과 제도로 변호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데 그래도 가장 필요한 그쵸. 기초잖아요. 기본. 너가 하려면 너가 이 업계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좀 이런 성향이 이런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글을 좀 더 논리적으로 기초 읽는 능력. 정말 기초 능력을 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들어가고 로스쿨에서 배우는 거는 법들 중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렇죠. 모든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이런 쟁점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서 뭘 찾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어디에서 뭘 찾는 능력을 배우고 네네. 평생 업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모르는 법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법이 아주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이제 쟁점이 오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고 또 새로운 법이 생기고 또 새로운 쟁점이 생기면 저희도 지금 막 가면 주말 같은 때 막 하루 종일 연수받고 네. 내지는 뭐 16주씩 이렇게 끊어서 무슨 회사법 연수원 무슨 도산법 연수원 이렇게 연수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지 이걸 한꺼번에 모든 것을 쫙 다 배워나와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때니까 NCS 그러니까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싶거나 아니면 들어갔거나 이제 처음 이제 막 처음 첫 발을 디디거나 이러고 난 다음부터 여기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내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기본은 있어야 되는 그 기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력 로스쿨이나 이런 데에서 배웠지만 그 외에 다른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랜덤하게 이렇게 막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각 직업군의 가장 좋은 모델, 가장 좋은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요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컴피턴스 모델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 대학에다가 쓴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희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컴피턴시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대학에서 일부 쓰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에서 쓰이냐면 그 직업교육 쪽에서 써요. 그렇죠. 예,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직업교육에서. 직업교육이라고 그러면 대학도 대학 나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업교육을 시키는 데가 전문대죠. 그래서 전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문대 내에서도 이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직업교육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부 미용 어제 보니까 우리 최 박사님 눈썹 네일 아트하고 왁싱 하셨는데 이런 거를 배우는 데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무슨 과에 피부 미용과 뭐 뷰티과 그런 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얼마든지 그러니까 피부 미용 뭐 헤어 그다음에 자동차 그런 공업 계열 그런 데서는 이제 필요하고 또 그런 걸 또 취직 후에서 뭐 기업에서 예를 들면 취업을 했을 때 그 사람 이것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요구가 아니라 기업에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나온 그 인재들을 갖다가 수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보니까 A 대학이든 B 대학이든 나왔는데 다 배운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천차만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다시 가르쳐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이중고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중소기업의 니즈가 맞지 않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A 대학이든 B 대학이든 스탠다드하게 찍어서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든 어느 직장에 가든 간에 인재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효용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정확하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재개발 쪽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표준화가 가능한 스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스킬들이 현장에 있냐고요? 없어요. 현장은 다 달라요. 아니 근데 현장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건 고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네일 아트다. 아니 눈썹 아트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필요한 어떤 능력이잖아요. 필요한 어떤 그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냐면은 솔리드 스킬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 표준화가 가능한 스킬들이 있어요.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눈썹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솔리드 날리지 아니면 솔리드 스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뭐 예를 들면 솔리드 스킬 말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컴피턴시 모델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하는 거 기본 빼고 그거 말고 메타 스킬이 필요한 게 있고 인트라퍼스널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스킬이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소셜 스킬이라는 게 필요한 게 있고 그다음 도메인 스페시픽한 스킬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컨셉추얼 스킬 해가지고 이게 그 전략을 짜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저는 다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NCS를 옹호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피부 미용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좀 이따가 저 같으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지. 저주를 퍼부을 건데 그 전에 이것들은 필요한 게 있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감안하고 이해를 한다. 막무가내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요. 그 왜 내가 그 미용실에 취직할 건데 남자 미용할 때는 샴푸를 하나 둘 셋 넷 팡팡팡 5번만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6번 펌프질을 하냐.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남자 커트는 샴푸 펌프질 5번. 그런 식으로 딱 국가에서 정해준 게 NCS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NCS 한국 상황이 어떤가. 이게 어쨌든 그 적용이 된 거잖아요. 적용이 됐는데 이게 적용 전에 저희가 나름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게 뭐 문제점이 지적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좋다라고만 얘기를 했는지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몇 개를 찾아봤는데 2012년 NCS 도입 전 연구 백종면 박양근 한국취업진로학회에서 보면은 현장의 실무 직무 능력의 표준화를 통해서 현장 기술 인력이나 중견 기술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4년제 이상에서는 좀 곤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그 한국의 NCS 개발 동향 분석 그 김동현, 김예수 선생님들께서 하신 거는 보면 이 NCS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연구원 등이 주도를 해서 대부분 기업체 내지는 기술 직업교육 중심의 2년제 대학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기업체 기술 직업교육이에요. 네. 그 다음에 2017년 가장 최근 거에서 이제 그나마 하나 찾은 게 한국예술교육학회에서 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 무용교육 쪽이지만 무용교육 현장에서 주로 테크닉 위주의 수업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트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이제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NCS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NCS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용해서 사실은 무용하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논문에 이 김봄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썼습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변호거든요. 변호. 그러니까 NCS를 때려치우자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예술계통이 처음으로 적용을 하니까 고쳐가면서 쓰자. 그 말 아닙니까? 뭐 살짝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봐서는 이게 꼬랑지를 내린 거야. 예. 꼬라지를 확 내린 거 아니라고 난 본다니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잘해봅시다 뭐 이런 거로 써긴 했겠지만 네. 어쨌든 문제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죠. 현장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용과나 이런 그 예술 쪽 교육에서는 이게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네. 한 거죠. 그리고 고무적입니다. 이런 식 어쨌든 무용도 예술인데 예술적인 면에서 이런 논문이 2017년도라면 작년인데 나왔다는 건 고무적이고 빨리 우리 음악 분야에서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NCS 이전에 그러니까 그 컴피턴시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CS에 기본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작가 저희가 이제 옹호 비슷하게도 했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컴피턴스 모델, 그러니까 경쟁력 모델 아니면은 뭐 실무 능력 중심 뭐 이런 것들의 모델에 되게 재밌게도 이 테크니컬 스킬, 다시 말하면 아까 솔리드 날리지나 뭐 이런 그 아주 표준화할 수 있는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정말 일부예요. 정말 일부 아주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 컴피턴스 모델 이제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그 미국 노동청에서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오넷이라고 하는 데에서 제시하고 있는 컴피턴스 모델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아주 조그만 거 예를 들면은 테크니컬에서 그 Tier 3의 워크플레이스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에 테크니컬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 그게 테크니컬 스킬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지금 이 층이 많잖아요. 그 밑바닥 층도 있고 그다음에 위로도 있고요. 이 테크니컬 스킬만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컴피턴시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컴피턴시 모델을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거라니까요. 전문가나 아니면 그 업에 진짜로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문가나 아니면은 점점 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시하는 건데 그중에 테크니컬 스킬은 아주 일부라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그 테크니컬 스킬 바로 위에가 이제 소셜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소셜 스킬도 한 4-5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스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업에 중심된 어떤 능력들이 또 개발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 프로페션에 있는 분들이 정해주셔야 돼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략적인 어떤 플래닝, 뭐 이런 전략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컨셉추얼 스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뭐 대충 아는 거니까. 그 밑에가 있어요. 밑에. 이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웃기게도. 기초 능력이 뭐냐면 이제 메타 스킬이나 아니면 인트라퍼스널 스킬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자기 관리 능력조차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이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그러니까 직업인이나 아니면은 좋은 사람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런데 제가 NCS가 궁금해서 이게 책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아니 자기 관리 능력 아니면은 뭐 전략적 능력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니고시에이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험 문제 뭐 기초 능력 평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컴피턴시 모델 중에 아주 지연 말단적 그 아주 기본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이건 시험이랑 관련이 없다니까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그 직업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한 모델을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 복합적인 소양이나 능력들을 개발을 나는 요거를 해야 되겠고 요건 요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내가 뭐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것도 있고 요걸 하려면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배워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식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예. 그래서 그거는 다 직업마다 달라요. 직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인재개발 쪽에 직업 이 모델이 있어요. 그거 하려면 뭐 따로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이어들 이 컴피턴시 모델이 또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엔지니어들 컴피턴시 모델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완전히 다른 능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저희 생각엔 그런데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변호사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변호사 일을 하는데 계속 뭔가 배우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변호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어떤 기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달리 그런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이 내가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샘플 아니면은 뭐 이그젬플 뭐 이런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이드니까. 예. 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고. 예, 그건 절대 뭐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면 그렇죠. 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 전문 분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협상 능력이다 뭐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협상 능력을 길러라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뭔가 샘플이 좀 있어주면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건 수요자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러너 중심주의. 내가 필요한데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예요, 지금 대부분. 그런데 이 모델을 갖다가 스탠다드한 모델을 갖다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협회나 이런 데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거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요러요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 옵션 중에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변호사 그러면 법학 그쪽에 법리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 예를 들면 인재 개발 그랬으니까 내가 박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좋은 변호사와 재판에 이기는 변호사는 다른 스킬과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배우는 거래요? 일단 재판에 이기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는 맞고요. 그게 일단은 자기 가치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일단 정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뭘 배운다라기보다 자기가 찾아나가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이걸 갖다 정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시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우리 제 전문 분야의 음악으로 하면은 좋은 연주자와 네. 그 음악적인 뭐라고 할까 미덕 자세 그거를 갖춘 연주자는 상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연주는 뛰어난데 사람은 정말 참 실망스럽다. 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좋은데 연주력이 딸린다. 네.
근데 음악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주로 기술적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떤 그렇죠. 좋은 음악인을 가르치는 뭐 사상, 네. 철학 그런 거기보다도 열심히 연습해서 기술 같은 거를 네, 가르치는 네, 네, 네. 건데 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 음악 분야, 예술 분야에 NCS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NCS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거를 지금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프로페션 직업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면 그 강요를 하고 안 있고,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강요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고 전혀 나는 저번에도 우리 최 박사님한테 물어봤지만은 과연 이 NCS를 만들었을 때 이 우리 지금 대학에서도 비록 4년제는 아직 적용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거든. 필요 없죠. 그왜 웬만한 전문대. 근데 전문대인데 그게 뭐 클래식이 됐든 실용음악이 됐든 간에 그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문화예술인 음악 관련 종사자가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만들었는지 그게 심히 궁금하다니까요. 내가 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무슨 적용을 하라 하고 다음에 해야 혹시-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워 팔기인데. 그렇죠. 지금 끼어파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고용노동부랑 친하세요? 저는 그 고용노동부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취업률 때문에 치가 따진 사람입니다. 안 친하다는 얘기네. 너무너무 싫어하죠. 문화예술 쪽 분들이 고용노동부랑은 별로 안 친한 거네요. 안 친해야 되는데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인이지만은 전문대 교수로서 이거 설득시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 교수 재직 시절에 KD 그러니까 KEDI라는 앞에 캐디 가가지고 정말 많이 역설을 했죠. 네네. 왜 음악대학 예술대학에 취업률이 불필요하고 여기 NCS 적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그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관계된 단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교육 쪽에 이제 한마디로 영역 침범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들어오는 이유도 알 수 있죠. 왜냐면 전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목표이고 우리 전문대의 원래 설립 기준 자체가 문화예술을 융성 그런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직업훈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아마 처음부터 그 모델을 전문대학교에 적용을 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 다 해라고 했던 그 공무원 쪽 분들은 전문대학교에 음악대학이나 이 예술 분야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처음부터 전문대학 오케이 기술교육. 그러면 거기는 기술교육. 자 기술교육에는 중소기업의 니즈가 필요해. 전문대학교 졸업해서 중소기업을 갔는데 얘들 중소기업 측에서는 대기업과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입사를 하면 한 1, 2년 정도는 이 신입사원이 뭔가 역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1, 2년 정도는 이 신입사원을 가르쳐서 얘를 길러내서 우리 회사에 써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1, 2년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즉시 뭔가를 해낼 직원이 필요한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전문대학이니까 할게 하고 다 했는데 하고 보니 예술교육이 있는 거예요. 예술교육이 있으니까 몰라. 얘네도 그냥 같이 넣어. 전문대학에 있잖아.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우리 박 변호사가 전곡을 찌르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고 내가 이거 말미에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 절이 싫으면은 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전문대에서는 우리 박 변호사 말씀대로 예체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지만은 지금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에 개설한 지 불과 이제 근 5, 6년이거든요. 거의 없고 거의 4년제는 없고 실용음악과는 거의 다 전문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과 같은 경우도 전문대에도 많이 있어요. 거의 없는 데가 없이 많이 있었죠. 지금 많이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 지적한 문제를 전에 그 고용노동부 그 높으시고 고매하신 분들 생각이 맞다니까요. 전문대에서는 이런 거 없어도 돼. 직업 전문 학교니까. 그러면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왜 전문대에 그러면은 그런 문화예술 관련 과목들이 있고 생겼을까요? 뭐 필요하니까 생겼겠죠. 그렇게 우리 박 변호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생겼다고 봐요? 필요해서 생겼다라기보다 뭐에 대한 필요 그러니까 뭐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그 4년제에서 못하니까 이거 전문대까지 갖고 와가지고 더욱더 훌륭한 일에 길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돈벌이죠.
돈벌이에요, 돈벌이. 기존의 4년제 대학교는 클래식 음악 위주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서 실용음악을 약간 낮게 보는 이 실용음악과라는 게 생긴 게 한 20년 정도 이제 됐죠. 20년 정도 되면서 막 이제 생겼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처음 생길 때부터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는 뭐 한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뭐 요런 몇 군데밖에 없었고 4년제에서는 감히 무슨 실용음악을 전혀. 대학에서 배워 뭐 이런 건 아니야. 약간 우리나라에서 대중음악을 딴따라라고 하면서 낮게 보던 것부터 시작이 된 문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배울 학문이 아니야라고 낮게 보니까 4년제에서 안 가르쳤고 근데 서울예대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그 위상이 점점 높아졌고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돈. 아까 내가 돈벌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할 때 리액션 없고 우리 박 변호사가 말하니까 돈벌. 이쪽이 좀 더 설득력 있어. 이게 히스토리가 되네. 아니, 근데 우리 박 변호사 말에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은 실용음악과를 갖다 낮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클래식 음악인들의 시선이고 그렇죠. 클래식 음악인들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는요. 한 과의 교수들이 있긴보다도 대학 운영진의 마인드와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우리 클래식 음악인들 실용음악과를 갖다가 뭐 이렇게 히스토리컬인 거를 이야기했긴 했지만은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거고 우리끼리의 그냥 판가고 학교 내에서는 실용음악과는 효자 과목이고 왜? 효자 과목. 왜? 아니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는 수강생이 많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 비용 그런 거 별로 없이 학생들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요? 비용이라니 무슨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뭐 한 서너 분만 계시고 학생들은 한 100명, 200명 있으면 근데 장사가 되잖아. 근데 그렇게는 이제 대학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각 교수들마다 그 학생 받아들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고용도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교수도 뽑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하는 사람들한테는 환영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로 그게 가장 큰 수익이 뭐냐면요. 정원을 떠나서 입학 전형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 입학 전형료를 내고 응시를 하기 위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등록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100명이 오는 과와 수천 명이 오는 과는 학교 내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학 전형료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서대금. 원서대.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 되고 1000대 1이 되면 999명 원서대는 얘는 입학을 안 해도 남는 거잖아요. 학교 그렇죠.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경쟁률이 돼요? 네,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불과 학생도 없어요. 정원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막 4일, 5일간 그렇게 시험을 보고 교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합숙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그 전형료도 비싸겠는데 예술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금액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래식 음악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대하고 평가 절하를 했지만은 그건 우리의 시선이고 학교 측에서는 예술성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지 않고 효자라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거인이죠. 근데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개설을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돈을 버는데 왜 그런 거 갖다가 개설을 안 하고 안 없애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돈벌이로서의 어떤 그렇죠. 대학의 상업화가 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죠. 그거는 그렇게 됐다고 치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요. 아니 그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일반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 음악 대학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뭐 출신이 이제 뭐 기계공학 아니면 경영학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도 사실 이게 아카데미는 아니고 그냥 실용 뭐 이런 거라 가지고 그런데 아니 음악을 왜 음악 대학에서 학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뭐가 있지라고 해가지고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또 독일에서 MBA를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한데스호chschule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독립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라이프치히 시내 조그맣게 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게 보면은, 아카데미 컨서바토리였겠죠. 뭐 아니면은 뭐 파호호슐레, 네, 그런 게 직업 전문학교, 뮤지슐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뭐 독립된 어떤 교육기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게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상을 보면은 음대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대 있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대에서 도대체 학문을 뭘 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나와야 될 얘기긴 또 한데 추후 얘기할 건데 예. 음악 교육에서도 연주만 하는 어떤 연주자로서의 길만 있다라면 반드시 이 종합대학 안에 있을 필요는 저는 그래도 있을 필요도 있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따로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런 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주자 외에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연주자는 사실 굉장히 지극히 소수거든요. 그 외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음악대학이 왜 그 종합대학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라는 정원이 거죠. 너무 많았다. 정원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악대학이 우리 박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대학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 외적인 걸로 기술 교육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테크니컬한 피아니스트라면 손가락으로 굴린다든가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거 말고 다른 탁과의 교양 수업이라든가 그렇죠. 탁과 학생들과 교류를 맺으면서의 4년제 말 그대로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유니버시티라는 기능을 할 건데 근데 그게 그 기능이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모 여대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작곡가를 갖다가 40명 뽑았어요. 예, 아주 축복받은 나라죠 대한민국이요. 40명이나 뽑았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사람이요. 작곡가가 40명. 작곡가 자체만요. 한 클래스만 한 클래스에 40명? 40명의 정원이요. 1년에?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박변이 이야기한 그 종합대학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종합대학에 40명, 그 정원은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건 그렇죠. 되는데.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기술 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인문학적인 걸 배운다, 같이 탁과 학생들과 같이 어울린다든가, 그 음악 외적인 소양을 쌓는다 그런 게 힘들어졌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왜 음악대학이 4년제 대학에 들어오게 됐냐? 그거부터 제가 히스토릭하게 말씀을 제 주장이고 제 분석이자 그러면은 클래식 음악 자체가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소개를 해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 음악을 수용하고 듣는 층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일부 정말 배우고 그 음악을 알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였고, 즉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학문은 범주로 예술이 아니라 그렇게 고급 문화. 고급 문화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슈만 있지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슈만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갑자기 이거 슈만이란다, 비엔나프스키란다 하는 연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황당하고 봉적했습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알고 향유하고 그럼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음악을 즐기고 노는 그런 예술이라기보다도 그래 그럼 이거 갖다가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 몇 명 갖다가 그 전수하고 그래야 된다 해서 아마 대학의 학문이라는 범주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와 박변 세대가 이제 올림픽 맞고 이렇게 80년대 있을 때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80년대 우리나라 국격 경제력이 좀 향상되면서 늘어나고 집안들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 학원 소위 말하는 음악 학원에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게 되면은 황금빛 미래가 보장됐고 취업이 됐고 뭐 대학에 취직이 가능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 전공자들이 대학의 정원도 많이 늘고 그때 음악 전공을 하려는 전공자들도 이제 대학 정원도 늘고 전공자도 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전공자가 늘었으니까 정원이 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났겠죠. 90년대 얘기죠. 90년대. 80년대 말쯤부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갑자기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늘었고 더불어서 음악 대학이라고 하는데 정원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음악 대학이 왜 정원이 늘고 음악 전공가가 늘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그때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경기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산층의 상징 그런 식으로 생각도 되기도 했잖아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콘서버터리가 아니고 그런 말씀하신 독일에 있는 그런 학교들처럼 되어 있지 않고 음악 대학으로 들어왔는가? 그거는 우리나라 학제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이런 학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니라 해방되고 하면서 그냥 서양에서부터 그냥 쫙 들어온 네, 수입된 학제잖아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이죠 특히. 있을 수 있는 학제는 초, 중, 고, 대학교. 딱 요거. 그럼 대학교 안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고등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데는 대학교밖에 없었던 거지. 컨서바토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종합대학으로 들어와야 되나 뭐 어떻게 뭐 따로 설립해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 없이 없이 그냥 당연히 대학교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었잖아요. 적었죠. 우리나라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음악도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대학교에 들어가. 무조건 4년제 대학에 네. 들어가야지 하고 생겼고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발전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흐름인데 방금 박변이 말한 대로 학제를 수입한 것도 좋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쟁 끝나고 6.25 전쟁은 미국 학제잖아요. 초중고라는 거는. 네네 고초중고 대학 초중고 대학은 지극히 미국적인 거고 그 독일이나 유럽만 가도 다른 학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그 짐나지움이라고 해서 예. 인문학이 따로 따로 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술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케이셔널 스쿨들이 따로 있죠.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독일에서 살아서 그걸 아는데 16세가 되면은 그 16세 학생한테 그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까 NCS 그래서 다시 NCS 돌아오는데 NCS 같이 정작 배우고 익혀야 되는 사람이 결정권이 배제된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16세 때 되면은 너 직업학교로 갈래? 아니 인문계로 갈래?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직업학교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네. 정말 아주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미국 이야기했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통 개념에서 컨서바토리나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우리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국악만 가도 장학원 있었어요. 장학원 있었어요. 장학원? 장학원. 장학원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궁중에서 정말 이런 건 제가 마주심해야 됩니다. 국악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인들 그러니까 예술인들, 우리 전통 예술인들 기르고 가르치는 그런 데가 엄연히 있었다니까요. 전문 교육기관 같은 게 있었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일제 그것도 있었겠죠. 일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만국의 원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냐고 뭐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구조가 결국에는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지금의 NCS도 연장선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잠깐만요. 근데 컨저바토리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실용 기술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음악 대학이 아니라 음악 전문 교육기관? 전문 연주자들을 키우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희가 NCS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의 기능적인 거라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콘서바토리 오해를 하고 있는데 콘서바토리에서 절대 기능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고 그리고 그 최 박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NCS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이게 음악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쉽게 말할게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배경 말고 왜 A 대학이든 B 대학이든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때 그 피아노로 쉽게 말하면 피아노로 체레니를 배운다고 칩시다. 체레니를 배운다고 쳐. 근데 어떤 대학은 40번까지 쳐. 어떤 대학은 100번까지 쳐. 그런 거 하지 말고 A 대학이든 B 대학이든 이번에 정해놓은 딱 규범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어. 이번에는 체르니 30번에 뭐만 연주해. 왜? 그게 바로 내셔널 스탠다드 컴피텐시 규범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다른 대학의 차별화나 뭐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거죠. 없죠.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NCS의 기본 모토가 배운 곳은 달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본은 알겠어. 기본은. NCS 모토가 그런다니까요. 왜 이렇게 뭐 어느 학교 나왔네, 저느 학교 나왔네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학교명만 다르지 배운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를 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NCS입니다. 아니 4년제를 그렇게 해. 그 전문대를 그렇게 하지 말고. 4년제는 건드리지 못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4년제는요. 그 친구들 물론 이건 또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전문대 지금 진학한 학생들의 주 목적은 아주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박병같이 변호사를 하겠다. 현대에 취직을 하겠다.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겠다. 애플 내가 모델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직업 전문 학교여가지고 취업이 목적이에요. 대학 졸업 후.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취업을 하면 땡이냐고. 그게 아니고 취업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관문 정도이고 아주- 나머지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니까. 그건 대학에서 관심 없다니까요. 왜 우리 학교 졸업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냐. 대학에서는요. 그냥 NC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거 잘 해가지고 국가가 주는 뭐라고 할까 돈? 그 돈을 갖다가 잘 받아서 학교 경영하는데 보탬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NCS 폐해로 어떤 걸 겪느냐 하여튼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NCS를 그 모델을 만들고 제시하고 적용하는 거죠. 예. 하실 때는 이런 거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예. NCS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NCS랑 예. 상대표가 현장에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한 것 때문에 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저 울분 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 이거는 안 뭐 했어. 저 아주 차분합니다. 상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NCS는 지금 완전 서로 다른 NCS를 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요, 네. 저는 네. 현장자예요. 네. 지금 이 최 박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과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만든 거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장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이 직업군에 들어올 네네네.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네. 어떤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이드, 너가 가이드. 여기에서 예.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단다라고 주는 가이드로서를 이제 그렇죠, 생각하는 가이드. NCS인데 네네네. 우리나라 현장에서 적용된 NCS는 네. 노노노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거기까지 안 보고 네. 정말 기술 그것만. 중소기업에서 너가 앞으로 뭐 전략적인 거 너의 자기 관리 능력 다 필요 없고 네가 말 그대로 이 기술을 어떻게 할 지금 거니 당장. 지금 당장 들어와서 말 그대로 기업의 손발로서 네, 써야 네, 되는 기술을 어디만큼 갈 거니 어디만큼 배울 수 있니 딱 그것만 적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어떤 학교를 나와도 네네네네. 우리 기업에 어느 학교 출신 아이를 네. 뽑아도 똑같이? 우리가 필요한 기술 말 그대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뭐 네일 아트면 네. 이거를 어떤 애는 잘 바르고 어떤 애는 못 바르고 다 필요 없고 똑같이 네. 바를 수 있는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NCS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술 분야까지 다 적용을 시켜서 너만의 차별성, 네네네네. 너만의 뭐 특별함 다 필요 네. 없고 다 똑같은 거 해.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그 말도 안 된다. 내가 봐서는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NCS 그거 얘기할 때도 이론적으로 뭐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기술이 가졌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기술은 그거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뭐 전공 필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공 필수 좋다 이거야. 응.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 회사마다 난리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구되어지는 스킬들이 다 달라요. 저희가 이제 situated learning 아니면 informal lear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세 그런가요? 분야가 되면요, 진짜요. 그렇게 하되면은 결국 이런 맛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대학으로 직접단 와가지고 더 쪼개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라, 적용시켜라, 없는 것 갖다 새롭게 디자인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원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이게 컴피턴시 모델은 그러니까 원래 그게 걸 아니야. 만들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이거를 겁니까? 적용을 할 때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만드신 분과 네. 적용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안다니까요. 만든 사람은 알고 그분이 가지고 저번에 말했던 제가 존경하는 문용님 교육감님 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주가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분을 가서 제가 몇 번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적용 모델을 만든 사람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내 말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했는데 그분도 방금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취지는 이게 아니었다. 그런 말씀 문영님 교육감도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영님 교육감님이 이게 기술자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박변 말한 대로 그런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 이 모델을 만든 사람,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를 해서 이런 컨설팅들을 하신 박사님,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문 대학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최초의 취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그 적용 모델을 만든 진짜 기술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계속 바뀐 거죠. 그래서 정말 지엽적인 끝에 이제 현장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것만 있고 얘가 이 직업인으로서의 계속 발전하는 것보다는 적용해서 취업률 이거 따다다닥 배워서 취업률 이거 적용시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보상 받 예, 예. 취업률 높으면 보상 받고 대학은 우리는 그걸로 끝 졸업생 난 몰라. 이렇게 아니 근데 되는 거죠. 내 궁금한 게 그거였어. NCS를 하면 그러면은 가정이 그렇잖아요. NCS라는 거로 하면 취업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요.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러니까 그 면접,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음악대학을 나왔다고 칩시다. 음악대학을 나왔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바이올린 기가 막히게 잘해. 그렇지만은 면접 스킬은 꽝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를 그럼 취업 배운다는 되냐고? 거죠. NCS를 안 하면 취업 된다니까. 되냐고? 그러니까 그 NCS 그래도 그러니까 그 취업 스킬도 가르쳐 주고 그런 거 지금 음악 외적인 걸 갖다가 보충해 주겠다. 그런 점은 제가 필요성도 인정을 하는데 그 지금 그걸 갖다 너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다는 거죠. 아니 뭐 스탠다드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겠는데. 저는 더 나아가면은 그 스탠다드를 진짜 우리 음악인이라면 음악인 네. 아니면 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어. 국가에서 알아서 정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라. 막 그걸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국가가 뭔데? 그러니까 국가가 뭔긴 뭐죠. 그러니까 제 결론은 국가에서는요 저같이 말 많고 하라는 거 반골 기질이 있고 떠들고 자아가 강한 이런 시민을 원치 않아요. 뭐 하긴 그래서 내가 예.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이런 네. 대학에서부터 그냥 순응하고 예. 대학에서부터 쫙 짜여진 예. 그런 걸 배우고 네. 가르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네. 그런 국민을 원하는 게 국가이지 않겠냐. 뭐 개돼지 교육, 개돼지 뭐 예, 제가 하고 싶은 양육인가 말을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 박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찍어내라.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을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확대해서 환배를 느낀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쌍팔년도 그것도 아니고 저희가 HRD가 시작이 된 게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징용해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예,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스킬들을 이렇게 저기 막 배운 다음에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컴피턴스 모델이 다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장식으로 빨리 길러가지고 그냥 공장식 국가가 교육. 공장식 원하는 대로 찍어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게 학벌주의가 타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왔네, 연대 나왔네. 하얀 평준화지. 하얀 평준화해서 그게 되겠죠. 다 개돼지가 되는 네, 건데. 다 개돼지가 그러면은 다스리는 위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정작 내가 오늘 광분하러 왔는데 그건 안 하고 이 NCS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아시니까 우리 최 박사님이 흥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나라가 뭔데? 야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게 뭔데?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그거를 가지고 대학을 협박하죠. 왜 그러니까. 대학을 협박하게 되니까 대학 관계자들은 알아서 꼬랑지를 내리면서 살살 기면은 자기들이 대학 예산에 글쎄 얼마 됐던가 한 23%인가 20%인가 그런 1년 예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주는데요. 하나 근데 그리고 이해가 안 가네. 네, 결국 그 돈은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21세기에 지금 한참 무슨 뭐 혁신적인 인재네, 창의적인 인재네,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이네. 지금 우리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야 예. 되는 상황에. 아무튼 국가가 지금- 그걸 아니 왜 이게 해요? 뭐야 이게? 네, 아무튼 지금 최 박사님 지금 1부는 토하시는데 제가 당 떨어져서 1부는 이걸로 그럼 마치고 잠깐만 그러면 정리 좀 하고. 정리를 했으면 잠깐만, 좋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이게 당 떨어져가지고 2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인재 그렇죠. 우리 진짜 예술인재.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 정리는 두 분이.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에서 컴피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을 때는 그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을 시작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서 전문가로 되고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라는 게 저희의 원래 목표였어요. 컴피턴스 모델. 지금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각 프로페션마다 이제 컴피턴스 모델이 다 달라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의 상황을 들어보니, 이거를 갖다가 무슨 직업교육 쪽에 이제 그 일률적으로 스탠다드화된 어떤 거를 갖다 다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역행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21세기형 인재 개발에 정확하게 역행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뭐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나 이런 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로자, 노동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라인 노동자들 개발을 하는, 라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기초교육. 이거로만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박사님이 이걸 갖다가 제가 2년 전에 청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없애야지. 그런데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조금 더 없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권하고 상관이 없는 게 우선 이거 개발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국가에서 너무 많이 썼고 또 그리고 이거를 개발을 1900년도 후반에 했대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없앨 수 없는 형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튼 당 떨어져서 이만 입을 다물겠습니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인재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인재가 나오면 어디다 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런 저같이 잘난 체하고 개성 강한 인재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수능하는 개돼지를 원한다고요. 이게 인재 개발을 해야지. 인재를 죽이면 안 돼. 아이고 하여간에 일단 NCS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여기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NCS는 여기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은 그 아트 탤런트 그러니까 그 예술 인재들을 어떻게 기를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부에서 또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예.